안녕하세요. 한국사 강의를 맡은 신유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방 이후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걸어온 민주화의 길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복 이후의 정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왕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면서 우리 민족은 광복을 맞이하였습니다. 일본의 갑작스러운 항복으로 국내 진입작전을 통해 우리 힘으로 독립을 이루려던 시도는 중단되었고 자주정부 수립도 어려워졌습니다. 얄타 회담 이후 소련군은 한반도에 진주하여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시키면서 한반도 북부를 빠르게 점령해 나갔고 미국은 소련의 38도선을 경계로 분할 점령을 제안했습니다. 일본 패망 직전 여운형은 안재홍 등과 함께 좌우 합작의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한편 우익 세력을 중심으로 한 한국민주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지한다고 선언하며 미 군정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미국에서 귀국한 이승만은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조직하였고 김구는 미국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귀국한 뒤 한국 독립당을 중심으로 활동하였습니다. 1945년 12월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은 모스크바에 모여 전후 처리 문제를 의논하였는데요. 이것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입니다. 이 회의에서 한국의 독립 문제도 거론되어 미소 공동위원회의 개최와 최고 5년간의 신탁 통치 등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의 결과가 알려지자 김구, 이승만, 한국민주당 등 우익 세력은 즉시 반탁 운동을 전개하였고 조선공산당 등 좌익 세력도 초기에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좌익 세력은 이러한 결정이 임시 민주정부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단하여 총체적 지지로 입장을 바꾸게 됩니다. 이후 신탁 통치에 대한 좌익과 우익의 입장 차이는 정치적인 대립으로 이어졌죠. 이런 상황에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러나 미소는 협의에 참여할 단체의 범위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소련은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세력은 참여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미국은 원하는 단체는 모두 협의 대상으로 삼을 것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남한에서는 이승만 중심의 단독정부 수립론이 제기되었고 여운형과 김규식 등 중도 세력은 단독정부 수립을 막기 위해 좌우 합작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러나 좌익과 우익의 의견은 서로 타협할 수 없을 정도로 달랐죠. 게다가 운동을 이끌던 여운형이 암살되자 좌우합작위원회의 활동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47년에 열린 2차 미소 공동위원회에서도 미소는 이견을 좁힐 수가 없었죠. 결국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국제연합에 이관합니다. 1947년 소련이 불참한 가운데 개최된 국제연합 총회에서는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를 통해 한국의 정부를 수립하기로 결의했고 선거를 감독하기 위해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을 파견합니다. 그러나 북한과 소련은 위원단의 입국을 거부하는데요. 이에 국제연합은 소총회를 열어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죠. 이승만과 한국민주당은 남한만 총선거 실시를 환영하였고 남한 내 좌익 세력과 중도 세력은 여기에 반대했죠. 김구와 김규식은 북한과 직접 협상을 통해 통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남북 협상을 제안합니다. 1948년 4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지도자 회의에서는 단독정부 수립 반대에 미소 양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문이 채택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남한만의 총선거는 실시되었고 1949년 김구마저 암살당하면서 통일정부 수립 노력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게 됩니다. 50 총선거에서는 김구와 김규식 등 남북 협상파가 불참한 가운데 이승만을 지지하는 세력과 무소속 출신이 대거 당선됩니다. 이렇게 성립한 재헌국회는 1948년 7월 17일에 재헌헌법을 제정하고 이 헌법에 따라서 국회 투표에 의해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합니다. 그리고 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국제연합 총회에서는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로 승인합니다. 국내 정세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가운데 미국은 1950년 1월에 한반도와 타이완을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에서 제외한다는 애치슨 선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6월 25일 북한은 선전포고 없이 전면적 남침을 감행합니다. 국군은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기고 낙동강 뉴욕까지 후퇴합니다.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이사회는 남한에 대한 군사 지원을 결의하였고 미국을 중심으로 16개국이 참여한 유엔군의 지원을 받아 국군도 반격을 시도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전세는 역전됩니다. 서울을 수복하고 북상하여 압록강 뉴욕까지 진출했죠. 그러나 중국군의 공세에 밀려 다시 서울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전쟁의 장기화와 확전을 우려한 유엔군과 공산군은 휴전협상에 들어갔고 긴 휴전협상 끝에 1953년 마침내 휴전협정이 조인됩니다. 전쟁은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죠. 사회 기반 시설이 파괴되었고 식량과 생필품도 부족해졌습니다. 그리고 남북 간의 적대감은 더욱 커지게 되었죠.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게 빛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6.25 이후 독재 체제가 더욱 강화되어 가는 가운데 독재에 저항하는 민주화의 움직임은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반공을 앞세워 권력 강화와 집권 장기화에 열을 올립니다.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가 다수 당선되자 여당인 자유당은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해서는 이승만의 재선이 곤란하다고 생각해서 개헌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6.25 전쟁 중인 1952년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야당 의원들을 폭력으로 협박하여 직선제 개헌안, 즉 발췌 개헌안을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국민 투표를 통해서 이승만을 재선시키죠. 이렇게 하고도 또다시 집권하고 싶었던 자유당은 이번에는 3선 개헌을 시도하는데요. 초대 대통령은 연임 횟수 제한을 없앤다는 개헌안을 제출했는데 한 표 차로 부결됩니다. 그러나 다음 날 4.4.5입의 논리를 내세워서 개헌안이 통과되었다고 선포하죠. 4.4.5입이란 수학에서 반올림을 할 때 0.4까지는 버리고 0.5부터는 1을 올려주는 법칙을 말하는 것인데 개헌에 필요한 국회의원 정족수를 계산하면서 이러한 논리를 펴는 것은 애초에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3대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당의 조봉암의 표가 많이 나오자 이승만 정부는 간첩죄 등을 조작하여 조봉암을 비롯한 진보당 인사를 탄압하고 조봉암을 사형합니다. 그리고 자유당의 비판적이었던 신문인 경향신문까지 폐간시키죠. 2011년 조봉암은 비로소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영원할 것 같았던 이승만 독재를 무너뜨린 힘은 역시 국민에게서 나왔습니다. 바로 4.19 혁명입니다. 이승만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당시 86세 고령인 이승만이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면 부통령이 승계를 해야 됐기 때문에 이승만 정부는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자행합니다. 국민들은 자유당에 항의했고 선거 당일에는 마산, 광주, 서울 등에서 시위가 열렸습니다. 특히 마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는데 이 과정에서 실종되었던 김주열 학생이 최루탄에 맞아 숨진 채 바다에서 그 시신이 발견되자 마산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제시된 자료는 당시 대학 교수단의 시국 선언문입니다. 결국 시위는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4월 18일에는 시위를 마치고 돌아가던 고려대 학생들이 정치폭력배에게 습격을 받는 사건까지 일어나자 분노한 학생과 시민들은 마침내 4월 19일 전국적인 시위를 전개합니다. 서울의 시위대는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던 경무대까지 진출하는데 경찰은 무차별 발포로 대응합니다. 이승만 정부는 전국 대도시의 계엄령을 선포했지만 부정선거 규탄과 대통령 퇴진 요구가 연일 계속되었고 4월 25일에는 대학 교수 200명이 시국선언을 하고 가두 시위를 벌였죠. 마침내 그 다음 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고 미국으로 망명길에 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4.19 혁명입니다. 이후 3.15 선거를 무효로 하고 재선거가 실시되죠. 그리고 새로운 헌법에서는 양원제 의회와 내각 책임제를 규정합니다. 1960년 이 헌법에 따른 총선에서 장면에 민주당이 집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현대사에서 4.19 혁명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국민의 힘으로 독재 정권을 타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앞으로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가 됩니다. 하지만 위기는 다시 찾아옵니다. 장면 정부가 경제개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군대를 축소하려고 하자 일부 군인 세력이 불만을 품게 됩니다. 박정희 등은 정부의 무능과 사회 혼란을 구실로 61년 5월 16일에 군대를 앞세워서 정권을 장악합니다. 바로 5.16 군사 쿠데타입니다. 박정희를 의장으로 한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구성되고 군정이 실시됩니다. 군사정부는 반공을 강조하였고 정당 사회단체를 해산시켜 버렸으며 군정의 비판적인 언론을 탄압하고 중앙정보부를 창설합니다. 이후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 국회를 골자로 한 헌법 개정안을 공포합니다. 박정희는 정변 당시 출마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대통령에 출마하여 63년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당시 정부는 경제개발 자금이 부족했는데 이때 미국이 한미일 안보체제 강화를 위해 한일 국교 정상화를 요구하자 한일 회담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학생과 시민은 굴욕적인 한일 회담에 반대하였고 6.3 시위를 비롯해서 한일 회담 반대 집회가 연일 계속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휴교령과 계엄령을 선포하고 시위를 억누르며 결국 군대까지 동원하여 한일 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은 자금으로 경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나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사죄와 보상, 강제 징병 및 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 독도 문제 등 모든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만들었죠. 박정희 정부는 미국이 베트남전에 파병을 요청하자 이에 응하였습니다. 1964년 비전투부대 파견을 시작으로 73년까지 우리 군대가 파병됩니다. 그 대가로 우리는 국군력 증강과 경제개발을 위한 차관을 지원받았고 파병 군인들의 송금, 군수품 수출, 건설업체의 베트남 진출 등으로 외화를 벌어들입니다. 하지만 많은 젊은 목숨이 희생당하게 되었죠. 1968년 북한 무장공비가 청와대를 습격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박정희 정부는 1969년 이를 빌미로 삼선 개헌안을 야당과 합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후
국민 투표로 가결시킵니다. 한편 이 시기에는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고 베트남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등 냉전 완화의 분위기가 도래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박정희 정부에게는 달갑지 않은 것이었죠. 박정희 정부는 장기 독재를 위해 안보 위기 상황을 내세우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972년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회를 해산시키고 유신헌법을 만들죠. 바로 10월 유신입니다. 유신헌법은 대통령에게 입법, 행정, 사법권을 모두 집중시킨 비민주적인 헌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중임 제한이 철폐되어 영구적인 집권이 가능해졌고 대통령 직선제도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6년마다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선제로 바뀌었습니다. 제도적 독재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유신에 대한 반대운동도 활발하게 일어나죠. 1976년에는 재야 인사들이 명동 성당에 모여 유신 체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3.1 민주 구국선언을 발표하였고 1979년에는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하던 YH 무역 여성 노동자들을 경찰이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과정에서 한 여성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에 항의하였던 당시 신민당 총재 김영삼이 국회에서 제명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데요. 이는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로 이어졌고 같은 해 10월 부산과 마산에서 유신에 저항하는 시위가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는 11.6 사건이 터지면서 유신체제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11.6 이후 당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대통령에 취임하였으나 그해 12월 12일 전두환과 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합니다. 1212 사태입니다. 학생과 민주인사들은 신군부 퇴진, 계엄 철폐, 유신헌법 폐지 등을 요구하며 1980년 5월까지 민주화 운동을 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울의 봄입니다. 그러나 신군부는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그리고 5월 18일 전남 광주에서 비상계엄 확대와 휴교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나자 공수부대원을 투입하여 당시 시위를 벌이던 전남대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합니다. 이에 분노한 광주 시민들이 시위에 합류하였고 그 진압 과정에서 시민을 향한 발포가 있게 됩니다. 광주 시민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시민군을 조직합니다. 하지만 신군부는 전남 도청으로 진격하여 시민군을 무자비하게 진압하죠. 5.18 운동은 이후 민주화 운동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고 그 기록물들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신군부는 전두환을 상임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정권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사회 악을 뿌리 뽑겠다고 하면서 삼청교육대를 설치하여 사람들을 끌고 가서 군대식 훈련과 노동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박정희가 만든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죠. 전두환 정부는 교복 자율화, 야간 통행금지 해제, 해외여행 자유화 등 유화 정책을 통해 민심을 얻고자 합니다. 하지만 민주화에 대한 요구는 철저하게 탄압합니다. 그리고 언론기관 통폐합, 보도 지침을 통해 언론을 억압합니다. 8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 전두환 정부의 강압적 통치에 반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집니다. 민주화 요구가 날로 거세지는 가운데 19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하자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4.13 호원 조치를 발표하자 이에 저항하는 시위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한열이
시위 중에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하죠. 분노한 시민은 전국 주요 도시에 모여 호원 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게 됩니다. 바로 6월 민주항쟁입니다. 결국 전두환 정부는 국민의 민주화 요구에 굴복하여 노태우를 통해 직선제 개헌을 수용한다는 선언을 발표합니다. 이것이 6.29 선언입니다. 이에 따라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그 헌법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월 민주항쟁 이후 우리 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바로 민주화의 진전입니다. 직선제에 의한 대통령 선출, 지방자치제의 부분적 실시, 언론의 자유 확대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일을 위한 노력 역시 민주화와 함께 진전되어 왔습니다. 특히 통일에 대한 노력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오늘날에 들어와 가장 큰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1969년 닉슨 독트린의 영향으로 냉전이 완화되면서 남북 관계도 개선됩니다. 1971년 이산가족 재회를 위한 남북한 적십자 회담이 성사되면서 남북 대화가 시작되었고 1972년에는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어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이 제시됩니다. 80년대 후반 6월 민주항쟁을 계기로 민간 차원에서 통일운동이 활발해지고 냉전 체제가 붕괴되자 노태우 정부는 공산권 국가와 수교하는 북방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 결과 1990년부터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여러 차례 개최되고 1991년에는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이 성사됩니다. 또한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되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발표되기도 했죠. 그러나 이후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가운데 북한이 1993년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하면서 남북 관계는 다시 악화됩니다. 김대중 정부는 적극적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인 햇볕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 결과 98년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게 되었죠. 2000년에는 평양에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그리고 이때 발표된 6.15 남북 공동선언에 따라서 이산가족 방문과 서신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경의선 철도 복구 사업의 추진, 개성공단 건설 등 경제 협력 및 사회 문화 교류도 전개됩니다. 김대중 정부의 통일 정책은 노무현 정부 때에도 이어져서 2007년 평양에서 2차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14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정부는 과거 그 어느 정부보다 북한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경제 협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2018년 3차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2019년에는 판문점에서 남북미 대화까지도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앞으로 남북의 경제 협력과 동반 성장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의 주목을 받는 것은 통일을 위한 노력만은 아닙니다. 한국하면 한류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현재 한국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BTS 등으로 대표되는 한류 열풍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워지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문화 강국으로서의 면모는 우리가 역사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한 일인지 생각해 보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역사는 분명히 지나간 과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과거가 없이는 현재와 미래도 있을 수 없습니다. 역사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저개발 국가에 대한 지원, 그리고 분쟁과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모두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입니다. 지금까지 해방 이후 한국 현대사를 간략히 살펴보았는데요. 이 강좌를 통해 우리 역사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